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부자 탄생이라는 책 가져왔어요. 이 책은 제가 지난번에 부자 통장이라는 책을 리뷰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 저자가 두 번째 책을 낸 그런 책입니다. 책이 나온 지는 좀 오래된 책인데 그래도 돈에 관련된 원리 같은 거야 변함이 없으니까 제가 이 책을 가져와 봤고요. 언제 나온 책인지 한번 다시 볼게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2012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부자 탄생, 가장 빨리 돈을 불리는 재테크 비법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나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머니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이 책은요, 어떤 부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풀이한 책이에요. 굉장히 가볍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재테크 기초서입니다. 어느 날 맞벌이인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는 대출받아 집도 사고, 집을 사니까 차도 사고 싶어서 좋은 차도 할부로 사고, 그렇게 살면서 저축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원래 저축을 잘 했었는데, 목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나니까 소비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봐주던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난달부터 연주를 봐주고 있는데 이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겠다. 자식들 키워놔도 누구 하나 부모에게 생활비 하라며 건네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서로 자기 자식들 봐달라며 맡기고 있으니 난 너희들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러면서 생일날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래서 없는 살림에서 용돈까지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차를 샀구나. 예. 과장이 이제 과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그리고 내 집도 갖게 됐는데 소형차를 몰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다. 그래서 최신형 중형 세단을 구입하고요. 3년 동안 할부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매달 75만 원씩을 내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차를 타면 너무 기분 좋죠. 꽤 괜찮은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중형 자동차도 끌고 다닌다. 이제 과장이 되면 연봉도 오를 테고 나도 이 정도면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건가? 라고 혼자 생각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돈이 막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 카드 대출을 막 못 갚고 왜 못 갚냐 봤더니 이분 월급 300만 원이에요. 월급을 타면 매달 주택담보대출 이자 65만 원과 자동차 할부금 75만 원, 그리고 아이의 어린이집 비용 35만 원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갔대요. 생활비는 아무리 줄여도 150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 적자인 생활을 1년 넘게 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많은 가정들이 매달 20, 30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가정을 제가 많이 봤어요. 왜냐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그냥 쏙쏙쏙쏙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는지 진단을 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상담을 받았어요. 재테크 상담을.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처지인 셈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채의 집에 대해서는 투자의 미련을 버리고 가족들을 위한 안정적인 터전이라는 생각으로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이분은 부동산 투자로 막 대박이 날 거라고 믿고서 대출을 받아 했는데 실제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사실은 집을 투자로 보면 안 된다. 내 집은 그냥 내가 사는 집이다. 여러분 집값이 올랐다고 집을 팔아서 펑펑 돈을 쓸 수 있나요?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집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전제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전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전형적인 하우스 푸어라고 이제 재테크 상담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소득의 30%가량을 대출 이자로 갚고 있고 원금은 상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달 33만 원씩 적자 생활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으로는 고민하던 자녀 교육비나 노후 준비는 엄두도 못 낸다라고 얘기했죠. 보통 대출은 원금이랑 같이 상환을 하는데 그냥 이자만 내고 있어요. 게다가 마이너스. 근데 만약에 적당한 대출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으면서
이자도 많이, 원금도 많이 갚을 수 있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다면 대출받아 집 사는 거 나쁘지 않죠. 그래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적게 벌고 많이 쓰는 삶이 바로 이 공과장이라는 사람, 공현우 씨가 이 주인공이거든요. 공과장이죠. 그래서 겉으로는요, 많이 쓰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면 부자처럼 보이는 삶이지 부자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대로요. 20년간 이자만 낸다면 이자만 무려 1억 5천만 원을 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출 금액이 1억 5천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5% 이자를 내면요. 5% 곱하기 20은 이게 100%죠. 그러니까 내 원금의 100%를 이자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은 빨리 갚아야 합니다. 이자만 1억 5천이래. 원금 그대로 남고요. 매달 65만 원가량 2년 넘게 냈으니까 어림잡아도 이자만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면 빨리빨리 갚아야 돼요. 근데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출을 받아도 금방 갚습니다. 저축을 안 하는 사람은 대출을 받으면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축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원금 균등 상환과 원리금 균등 상환 두 가지 대출 갚는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은 원금 균등 상환은요, 원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금을 갚을수록 점점 원금이 줄어들어서 이자가 함께 줄어들겠죠. 밑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을 합쳐서 같은 금액을 내는 거예요. 내가 50만 원만 내겠습니다. 이러면 이 안에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럼 원금이 점점 줄어들겠죠.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그대로고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이고요.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 줄어들고 이자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리금 균등이 편해요. 왜냐면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게 잊어버리지 않아 좋아요. 이번 달에 얼마야? 맨날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이자를 변동하면 바뀌긴 합니다. 몇 달 만에. 생활비라는 개념은요, 저축을 뺀 모든 비용을 포함한 것이에요. 즉 아파트 관리비, 자녀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이자 비용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활비를 다시 계산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무려 300만 원이 나왔대요. 자동차 할부에 따른 이자를 포함시키면 그보다 더 늘어났다. 소득의 대부분을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통장을 바꿨어요. 돈을 이제 덜 쓰는 걸로. 근데 여기에서 이 상담해 주시는 분이 이 공 과장님께 자기계발비 주머니를 가동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나의 특기를 개발하거나 나의 재능을 찾아서 나의 자아의식을 깨우려 노력하면은 먼 미래, 5년 후, 10년 후의 나의 미래에 돈을 더 많이 버는 내가 된다는 거죠. 소득을 올리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계발 주머니를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요, 2012년도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처음으로 돈을 주고 자기계발이라는 걸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06년도에 결혼했으니까 30살 됐을 때 시작했네요. 자기계발을. 저는 이때가 저한테는 투자를 시작한 지 2년차 되는 해였고 회수된 금액이 좀 있었고 돈을 조금 벌었었어요. 그걸로 자기계발한 거죠. 근데 만약 정말 지금 정말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자기계발을 조금 미루고 독서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 2년, 3년 동안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자기계발 그 강의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책을 충분히 읽고 가니까요. 자, 자기계발비도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부부가 각각 10만 원씩 쓰는 것을 시작으로 소득이 오를 때마다 자기계발비를 올려서 최소한 소득의 10%까지는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리고 하우스푸어 탈출법으로 극약을 내렸습니다. 현재 집을 팔고 전세로 사는 것입니다. 자, 전세로 가야 되는 경우는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전세로 가도 되지만 잘 모르겠다.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아니면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집을 파시면 안 됩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집을 팔고 사는 문제는 잘 몰랐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요. 집값 폭락에 대한 책, 이 책이 2012년도 책이니까 이때부터 아마 2012, 2013, 2014 요때 집값 폭락에 관한 책과 강의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듣고서 집을 팔고 전세 월세로 가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우울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믿는 거는 투자를 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투자에서 손을 뗄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2012년부터 고정금리 방식이 훨씬 유리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2012년에는요, 제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거의 한 5% 정도? 4점 얼마에서 5% 정도까지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3% 초반이거나 그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책을 읽을 때 참고를 하되 여기를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경제 이론을 가지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고정 방식 유리하대 고정 이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의 2% 이상 떨어졌어요. 그럼 1억이면 여러분 1년에 200만 원 손해 보시는 거예요. 금리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2018년도에 난리를 쳤죠. 실제로 올렸고요. 자, 우리나라 금리 따라 올렸나요? 아니요. 못 올렸어요. 이게 경제를 공부하면 금리를 올리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리는 앞으로 2019년 8월 현재 더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이렇게 금리가 싸면 바닥이겠지? 미국이 앞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고정금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손해를 봤죠. 지금 더 쌉니다. 저는 2020년도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가 되니까 대환이라는 제도로 다시 갈아탈 거예요. 변동금리로. 경제는 변수가 참 많아요. 미국의 금리 향방, 무역전쟁, 현재 일본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를 공급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을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몇 년 후의 스토리를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금리가 인하되면 돈이 풀린다.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한국 아이들은 부자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나라 대다수 부모들은요, 돌잔치를 치르고 남은 축하금이나 명절 세뱃돈, 아이 용돈을 받아서 어디론가 써버린대요. 자녀를 위한 최초 저축 기회를 날려버린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데요. 유대인도 행사를 할 때 아이들 축하금이 들어오면 다 모아서 적립식 펀드 같이 그런 거에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맥도널드나 도미노 피자 같은 곳에서 서빙이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면서 용돈을 벌게 하고요. 이처럼 유대인의 경제 교육 핵심은 어려서부터 용돈은 반드시 벌어서 쓰도록 하고요. 남은 돈을 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를 그래서 유태인들이 쥐락펴락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유용한 어린이 경제교육 사이트를 몇 개 소개할게요. 한국은행 경제교육 사이트, 기획재정부의 어린이 청소년 경제교실, 금융감독원에 있는 금융교육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동영상 같은 거 잘 돼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보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험은 보장성 보험, 말 그대로 저축성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보장해주는 비용, 이거에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보험은 현재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 허약해질 미래를 위해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겁니다. 고바우 씨처럼 보험 가입을 미루다가 어느 날 가입하려고 하면 나이가 많다거나 병원에 다닌 기록이 있다거나 혹은 건강검진을 해보니 몸이 좋지 않다면서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가입이 된다 해도 제한적이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플 때 보험료가 안 나오면 내가 있는 돈으로 물론 하면 돼요. 근데 그만큼 경제력이 안 되는 경우는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면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되게 힘든 병으로 투병 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 푼도 없어요, 돈이. 왜? 이런 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안 해놓으니까 장기간 입원하고 아픈데도 받을 수가 없고. 저의 지인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쓰러져서 중환자실도 가고 입원을 했는데 정말 병원비가 몇 천만 원 나왔대요. 몇 달 동안 치료를 하니까. 수술도 하고. 근데 보험이 없어서 그 자식들이 빚을 내서
치료를 했고요.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은 거는 빚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없을수록, 비빌 언덕이 없을수록 보험 가입을 신중하게 잘 해야 합니다. 반면에 돈이 좀 많다, 부자다, 비빌 언덕이 있다, 누가 내가 아프면 돈 대줄 때가 뭐 양가 어른 중에 있다, 그러면은 보험을 대충 가입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추천을 합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가격이 4억 6천만 원쯤 한다면 66세부터 수령할 경우에 매달 110만 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살다가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청산해서 그동안 받은 연금을 빼고 상속인에게 돌려준다고 해요. 즉 장수에서 오래 살았다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주택연금을 신청한 그 시점에 주택 시세로 나중에 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집값이 2억이다. 2억에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3억 4억으로 올랐어도 내가 2억 신청 기준으로 쓰고 남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를수록 손해입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시골 지역, 그러니까 집값이 점점 떨어질 지역에다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자, 누군가가요, 술자리나 외식으로 10만 원을 훅 써버리면서 에이 10만 원으로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글이 있습니다. 고작 10만 원이라도요, 한 달에 10만 원씩 12개월을 모으면 1200만 원, 아니다. 10만 원을 10년을 모으면 1200만 원이 되고요. 20년을 모으면 2400만 원이 된다고 해요. 고작 10만 원이지만 이걸 쌓이면은 정말 자녀에게 도와줄 수도 있고요. 아내에게 용돈을 줄 수도 있는 이런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돈을 불릴까?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분수에 맞는 소비를 하면서 열심히 저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